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이 중국, 러시아, 북한과 같이 미국이 지정하는 민감국가 명단에 들어간 이유를 여전히 우리 정부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어젯밤 외교 정책상의 문제는 아니다. 연구소 보안 관련 문제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란 식으로 정부가 해명했는데 그래서 오늘 그 보안 문제라는 게 뭐냐고 물었더니 그건 또 모른다는 입장입니다. 첫 소식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외교부는 한국이 미국 정부의 민감국가 목록에 오른 건 에너지부 산하연구소에 대한 보안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동사하는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이 다음 달 15일부로 민감국가 지정이 확정될 거란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진 뒤 8일 만 미 에너지부가 JTBC에 이 사실을 공식 확인한 뒤로도 나흘 뒤에야 나온 입장입니다. 외교부는 그러면서 외교 정책상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부터 나서 주장했던 한국 내 독자 핵무장론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워 파장을 줄이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대한민국은 핵 무장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빠른 시일 내에 심지어는 1년 이내에도 핵 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여전히 보안 관련 문제라는 것 외에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 사이 발생한 아이다호 국립연구소 직원의 정보 유출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지만 이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외교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사례를 듣지는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에너지부 산하 17개의 국책연구소 가운데 어느 연구소에서 언제 어떤 일이 원인이었는지 오리무중이라는 겁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주 미국 측으로부터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내부 조사와 상황 파악을 한 다음에 우리에게 알려주겠다 하는 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정작 미 에너지부 측은 명확한 이유를 밝히는데 협조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조셉윤 주한 미국 대사대리는 오늘 대사관이 주최한 한 좌담회에서 민감국가 지정은 큰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의 견고한 동맹 관계를 강조해왔지만 정작 가장 필요한 설명조차 듣지 못하면서 대미 외교의 무능함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윤세민아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관계부처 간 엇박자도 감지되면서 서로 떠넘기기에 나선 거란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민감국가로 지정된 진짜 이유가 뭔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우리 정부는 올해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와 120억 원 규모의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기정통부는 논란이 된 보안 문제가 구체적으로 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측으로부터 한 번도 보안 관련 문제를 들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또 다른 관계부처인 산업부 역시 외교부가 주무부처란 입장입니다. 외교부는 관련 부처가 함께 협의한 내용이라고 설명했지만 부처 간 책임 전가란 비판이 나옵니다. 사태가 빚어진 지 2달이 되도록 정확한 상황 파악도 안 되는 가운데 현장에선 답답하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소속된 복수의 연구원은 JTBC에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내려온 지침이 없다, 들은 바 없다고 전했습니다. 해석도 분분합니다. 이게 핵심적인 거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부터 굉장히 정부 간에서도 심각하게 다뤄졌을 텐데. 일각에서는 보다 강화되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 중국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원자력 업계에선 오픈소스였던 소프트웨어가 중국이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면 갑자기 수출 통제 정보로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습니다. 사태가 커지자 최상목 권한대행은 관련 부처 차관을 불러 모아 총력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곧 미국을 찾아 관련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데 발효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민감국가 지정이 철회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JTBC 박수연입니다. 한국은 과거에도 민감국가 명단에 올랐다가 해제된 바 있습니다. 1990년대 한미 간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당시 비공개 회의록을 저희가 확인해 보니 해제를 위해 했어야 했던 준비가 엄청났습니다. 지금은 시행까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 우리 정부가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1993년 한국과 미국 간에 처음으로 과학기술 공동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당시 우리 정부에서 작성한 문건들입니다. 외무부는 당시 중점관리 대상국, 현재 표현으론 민감국가 지정 문제를 첫 회의 의제로 올리겠다고 결정합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해 엄격한 방문 절차를 적용하고 있으니 미국 측에 그 시정을 요구하겠다는 겁니다. 외무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모인 대책회의에선 우리 측 입장의 근거로 무엇을 앞세울지, 미국의 반응은 어떨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집니다. 당시 과학기술처는 미 에너지부가 한국에 관련 규정을 적용한 건 1981년 최초 시행 때부터라는 점을 확인하며 최초 시행 때부터 우리나라가 포함된 건 핵정책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반영된 것이란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미 측에 1991년 비핵 한반도 평화구상선언,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설명하고 핵 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한다며 확고한 입장을 전합니다. 미국 측에도 미리 비공식 문건을 보내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미국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미국에서 원자력 분야의 고려가 민감국가 지정의 이유라며 원자력 관련 회의에서 논의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하자 그 같은 반응에 대한 대처 방안까지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결국 우리 정부는 미 에너지부가 내부 규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이후 있을 회의에서 결과를 통보하기로 했다는 답을 받아냈고 다음 해 7월 미국은 공식적으로 한국을 민감국가에서 제외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이런 가운데 관세 청구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상호 관세 발표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대표적 나라 중 하나로 한국을 콕 집어 언급했습니다. 이 소식은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백악관 핵심 당국자가 미국의 무역 적자를 가장 많이 안긴 교역국 중 하나로 한국을 콕 짚었습니다. We've got persistent trade deficits with Europe and with China and with South Korea that have been there for year after year after year. It's because they have non-tariff barriers and high tariffs that make it hard for U.S. firms to compete.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미국이 한국과의 무역에서 95조 원대 적자를 본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 규모로 보면 우리나라가 8위입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미국에 터무니없는 관세를 매기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트집 잡기도 했습니다. South Korea's average tariff is 4 times higher. Think of that, 4 times higher.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며 미국이 예고한 상호 관세는 원래대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2일 시행 직전 협상차 미국을 찾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상호 관세가 예정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는 한미 FTA에 따라 대부분 관세 없이 미국에 수출해왔는데 최근 트럼프 정부는 그것마저 손볼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From that new baseline of fairness and reciprocity, we will engage potentially in bilateral negotiations with countries around the world on new trade arrangements that make sense for both sides. Fairness. 상호 관세부터 먼저 부과한 뒤 미국에 유리한 쪽으로 조정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 1기 때처럼 한미 FTA를 재협상하거나 최악의 경우 기존 FTA가 폐기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미국이 비관세 장벽까지 벼르는 상황에 이중구에 놓인 셈이 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예상보다 선고가 늦어지면서 선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판관들도 이런 시선을 의식했는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심판 변론이 있었던 오늘도 윤 대통령에 대한 평의를 연 걸로 파악됐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김태형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먼저 박성재 장관 탄핵 심판 변론은 오늘 하루 만에 끝이 났다면서요? 헌재는 변론을 오늘로 끝내고 선고 일정은 추후에 공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후 2시부터 2시간가량 진행한 첫 변론이 곧 최종 변론이 된 겁니다. 국회 측은 박 장관이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결정에 관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 소추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박 장관은 사전에 비상계엄을 논의한 사실도 없고 알지도 못했다고 맞섰습니다. 네, 오후에 박 장관의 변론이 있었던 건데 윤 대통령 평의는 그럼 언제 한 겁니까? 박 장관의 변론 일정은 오후 4시가 조금 넘어서 끝이 났는데요.
재판관들은 곧바로 오후 4시 30분부터 윤 대통령에 대해 평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관들은 국회 측의 박 장관에 대한 신문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고 바로 최후 진술로 넘어가는 등 서둘러 변론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오늘은 일과가 끝났고 내일도 선고 일정을 공지하지 않으면 이번 주도 넘기는 거 아닙니까? 네, 이번 주까지 넘기면 헌재를 향한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가 국가적인 혼란을 방치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탄핵소추위원장으로 박 장관의 탄핵 심판에 나온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빠른 선고를 촉구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온 국민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이 언제일지 그것이 가장 큰 관심사일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일을 지정해 주실 것을 주제와 관련 없지만 제가 간곡하게 요청드리고 호소드립니다. 지금으로선 내일 일정을 공지하고 금요일인 21일에 선고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하지만 아직 탄핵 인용과 기각을 놓고 재판관들이 표결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공지가 있기 전까진 예단하긴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JTBC 김태영입니다. 이렇게 헌재의 시간이 길어지는 사이 여권에선 탄핵에 찬성하는 재판관이 6명이 안 될 거다. 기각 2명, 각하 1명 정도 있을 거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재 평의는 극비리에 이뤄지고 있는데 여권에서는 근거 없는 추측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황기린 기자입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보다 헌법재판소 평의가 길어지자 여권에선 기대 섞인 해석이 쏟아졌습니다. 인용할 만큼의 재판관 숫자가 확보됐다면 문영배 권한 대행으로서도 미룰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그 반대 상황이기 때문일 거라고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것도 상황이 불리하니 그러는 것 아니겠냐는 말도 나왔습니다. 탈도 많고 말도 많은 만약 후보자를 임명한다는 것은 결국 민당 원하는 대로 평의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보고 있고요. 아예 구체적인 숫자를 거론하거나 탄핵 기각 혹은 각하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선고가 늦어지는 상황은 이상징후라며 기각 2명, 각하 1명 정도 있지 않겠냐라고 했고 김대식 원내수석 대변인은 기각이나 각하 둘 중 하나 아니겠냐며 헌재 결정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발언들이 근거를 갖고 있지는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특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헌재의 내부 논의는 철통 보안 속에 이뤄지고 있는데 추론만 난무한 상황인 겁니다. 여권 내부에서도 이처럼 쏟아지고 있는 근거 없는 추측은 선고 이후 여론을 더 분열시킬 자극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헌재 평의 내용이 얼마나 보완 유지가 되고 있냐면 재판관 8명 외에 탄핵 전단 TF에 속한 10명 남짓의 헌법 연구관들이 누구인지도 비밀에 붙여집니다. 또 연구관들에게도 평의 내용은 보완이라 인용팀과 기각팀으로 나눠 각각의 논리를 구성해 나가야 할 정도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을 전담 TF를 만들었습니다. TF는 10명 남짓한 헌법 연구관들로 꾸려졌습니다. 재판관들은 여러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지만 TF는 윤 대통령 사건에만 석 달 넘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각 변론의 쟁점과 법리 검토를 보고서에 담아 재판관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연구관이 작성을 하고 주심 재판관이 그걸 검토한 후에 전체 재판관한테 돌리는 거예요. 보안을 위해 TF 구성원은 비공개를 유지하고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지도 서로 공유하지 않습니다. 특히 TF는 크게는 탄핵 인용팀과 기각팀으로 나누어 각각의 논리를 구성해 나갑니다. 결정문 초안도 두 종류가 만들어집니다. 재판관들이 인용과 기각을 놓고 표결하는 평결을 하기 전까지 결정문은 계속 수정됩니다.
연구관들끼리는 오해를 살 수 있어 사소한 잡담도 금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전담 TF도 선고 전까지는 재판관들의 판단이 어떤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평의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그거는 연구관들은 알 수가 없고 재판관들이 나는 뭐 기각 의견으로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좀 없죠. 민감하니까. 결국은 이렇게 민감한 사안에서는 재판관들의 의향을 사전에 완전히 알기는 어렵다. 재판관들의 인용과 기각 의견을 놓고 현재 떠돌고 있는 얘기는 모두 근거가 없는 겁니다. 평결을 통해 결론이 나면 최종 결정문은 재판관들이 직접 작성합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오늘 눈도 내리고 겨울처럼 추운 날씨였는데도 광장에 많은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 내일은 꼭 선고 일정을 정해달라고 외치고 있다는데 바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은진 기자, 지금도 눈이 내리고 있군요.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모여 있습니까? 네, 집회는 잠시 뒤인 7시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이곳 날씨 영상 2도로 바람도 많이 불고 눈도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민들은 손에 종이방석 또 핫팩 등을 들고 이곳으로 335 모이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농성장에선 시민사회단체의 단식투쟁도 열흘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시민들 이야기도 좀 들어봤는데요. 혼란은 계속되는데 선고 날짜조차 모르는 게 가장 답답하다는 이야기가 하나같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내일은 반드시 선고일이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과거 전례를 보면 선고일 이틀이나 사흘 전에는 일정이 공지가 됐기 때문에요. 내일 안에는 좀 윤곽이 나와야 평일 안에 판가름이 나고 주말에 두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시민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마음 같아서는 지금 나왔으면 좋겠는데 수요일에 안 되면 하루라도 빨리 나오면 내일이라도 나오는 게 저도 제일 좋죠. 집에 있으면 식사도 안 되고 불안하고 그래 걱정되고 애들 어린 학생들 나와 있는 거 보면 집에 있어도 걱정되더라고. 다음 주로 또 미뤄지면 이 국민들만 고생하는 겁니다. 네, 이번 주를 넘기지 말라는 목소리군요. 지금 헌재 앞 상황은 그럼 어떻습니까? 네, 헌재 앞에 오늘도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이 모였습니다. 경찰은 선고 당일 이 일대를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제가 아침에 이 근처도 좀 돌아보니 이곳에 있는 식당과 카페 사장님들도 선고일 공지만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빨리 운명의 날이 정해져야 휴업 공지를 띄우고 식재료 발주도 미루지 않겠냐는 겁니다. 시민들은 이런 크고 작은 혼란을 멈추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하루빨리 답을 줘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JTBC 이은진입니다. 경찰도 탄핵 선고날 서부지법 폭동 사태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대비태세 점검에 나섰습니다. 전국 45개 기동단 2,700여 명이 시위대가 차벽을 뚫고 오는 상황 등을 가정해 실전처럼 합동 연합훈련을 한 겁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경찰 버스 위에 올라간 남성이 기다란 막대를 휘두릅니다. 버스 출입문은 산산조각을 냈고 버스를 세차게 흔들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벌어진 폭력 시위 모습입니다. 서부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지난 1월에도 흥분한 집회 참가자들은 폭도로 돌변해 법원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폭력에 대비해 경찰은 만반의 준비를 갖췄습니다. 몸통만한 방패를 들고 전신 보호 장비를 입은 경찰들이 빠르게 뒷걸음질 칩니다. 현장 지휘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사이사이 벌어졌던 간격은 약 5초 만에 물샐 틈 없는 인간벽으로 바뀝니다. 12개 좀 빨리 들어야 돼. 집회 참가자가 경찰 버스 차벽을 뚫으려는 상황. 경찰은 몸을 던져 막아서고 버스 위에 오른 시위대가 차벽을 뛰어넘으려는 위험천만한 상황에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기동단 연합훈련에 동원된 경찰은 전국 45개 부대 2,700여 명에 달합니다.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실전 대응에 집중했습니다. 경찰은 폭력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캡사이신 분사와 경찰봉 사용 훈련도 함께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세력의 내부 분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전광훈 씨를 비롯한 광화문파가
윤 대통령의 입을 자처해온 석동현 변호사를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권 다툼이 배경으로 보이는데 먼저 양빈현 기자입니다. 전광훈 씨의 광화문파가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입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를 비난하는 글들이 쇄도합니다. 석 변호사가 프락치라며 윤 대통령 근처에도 못 가게 해야 한다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석 변호사는 최근 국민변호인단이란 전국적인 윤 대통령 지지단체를 만들고 단장을 맡았습니다. 한 광화문파 유튜버는 석 변호사가 이 단체를 이용해 책 장사를 하려 했다고 저격했습니다. 이 단체의 조직망을 이용해 반드시 윤석열이란 자신의 책을 홍보하도록 지시한 카톡을 폭로한 겁니다. 석동현 변호사님이 대통령한테 엄청난 민폐를 끼친 거 그건 팩트입니다. 그거는 본인이 인정하고 사과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같은 공격은 석 변호사가 윤 대통령의 승복을 언급한 뒤로 거세졌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이 당연히 승복할 거예요. 특히 전광훈 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아오다 최근 사임하면서 광화문파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석 변호사가 만든 국민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을 이용해 이권을 챙긴다며 주식회사라 조롱하기도 합니다. 탄핵 반대 세력 간 분열의 이유가 결국 이권 다툼 때문이란 걸 그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JTBC 양빈현입니다. 이뿐 아니라 최근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에선 유튜버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유튜버들도 광화문파와 여의도파로 갈라져서 다툼을 벌이고 있는 건데 이 과정 역시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산 기자입니다. 탄핵 반대 집회에서 유튜버들끼리 말다툼을 벌입니다. 저기요. 저를 어떤 권한으로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뭔 권한이 있어? 그냥 가보라고. 집회를 주최한 광화문파가 여의도파 유튜버를 쫓아내는 겁니다. CS 대표님한테 식으로 반말 조롱하니까. 조롱이라뇨? 그 사람들 나한테 뭐라 그랬는데. 두 세력 간 다툼은 밤낮을 가리지 않습니다. 반말했잖아요. 반말하면 어때? 너 몇 살인데? 너 몇 살인데? 보세요. 이겁니다. 이게 신혜식 대표 밑에 있는 사람 클라스입니다. 길거리 다툼에 그치지 않고 소송전으로 번집니다. 그럼 고소해. 난 네 고소할 거야. 그리고 MB 자유결사기. 너가 서부지법 애들 감옥 보낸 거 알아? 너 두고 봐. 이런 볼썽사나운 장면들은 그대로 유튜브 콘텐츠로 활용됩니다. 대통령을 지키자는 구호로 뭉쳤지만 이들의 세력 다툼은 또 다른 돈벌이 소재일 뿐입니다. 그들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시비를 걸고 해악질을 한 거예요. 후원 계정 올라왔잖아요. 내가 볼 때 이병준 안티, 신혜연수 안티들이 엄청 쐈을 것 같은데 얘가 딱 본능적으로 감지한 거지. 야 이거 기회다. 후원금 빨아먹자. JTBC 김산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상임위원이 내란 사태를 감싸는 조치들을 밀어붙이면서 인권위 내부의 반발이 거셉니다. 김 위원은 자신이 독립된 국가기관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김휘란 기자입니다. 국가인권위 산하 군인권보호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원 상임위원은 지난 12일 내란 혐의로 구속된 군 장성들을 신속히 풀어달란 촉구서를 중앙지역 군사법원장에게 보냈습니다. 윤 대통령의 명령을 단순 수행했을 뿐인데 구속으로 신체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법원장에 서한을 보낸 겁니다. 김 위원장은 이 내용을 인권위 명의의 보도자료로 냈는데 극히 짧은 계엄 지속 시간, 불법적 내란몰이 공작, 자판기식 영장 발부 등의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 위원 주도의 의견이 공식 보도자료로 배포되자 논란이 커졌습니다. 어제 회의에서도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김 위원은 군인권보호관은 법률에 의해 독임제 국가기관으로 설정돼 있다며 사무실이 인권위 안에 있을 뿐 어디까지나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인권위 홍보 기능을 통해 발표하는 건 역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논란을 묵인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안창호 위원장은 최근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갈리총회에 참석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과 함께 헌법재판소를 비난하는 내용의 서한을 국제기구에 보내 논란이 있었지만 총회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묻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감리 특별심사에서는 방어권 보장 결정과 관련해서는 논의 없었나요? 인권위 등급에는 변동 있을 것 같으세요?
JTBC 김일환입니다. 검찰이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의 4차례 시도 끝에 김 차장의 구속 여부가 처음 법원 판단을 받게 된 겁니다. 김 차장은 이른바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불리며 윤 대통령 체포를 막는 데 앞장섰던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힙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통과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서 위헌 소지가 있다며 9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대행은 그러면서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은 아직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회의를 열고 방통위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를 개최하려면 상임위원 3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방통위 상임위원의 정원은 5명이지만 현재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2인 체제 운영이 위법하다며 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최 대행은 안정적인 방통위 운영이 어려워진다며 개정안은 위헌 요소가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엄격한 개의 요건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행정권 중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목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큽니다. 또 국회 추천 몫인 상임위원 후보자 3명을 대통령이 30일 이내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걸로 간주한다는 규정도 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여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국회가 개정안을 발의할 게 아니라 국회목 상임위원을 추천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국회는 하루바삐 국회목 상임위원 3인을 추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 대행 체제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건 이번이 9번째이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40번째입니다. 최 대행은 지난주엔 명태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 대행이 이날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자 야당은 내일까지 임명하라며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JTBC 강현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게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는데 이복현 금감원장은 김 여사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에선 김건희 여사의 삼부토건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이종호 주가 조작 했던 그 계좌 관리인이 3분의 1 체크하고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이 김건희 여사랑 관련된 거 아닙니까? 이복현 금감원장은 선을 그었습니다. 이 일부 관계자들의 김건희도 포함됩니까? 아니,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원장도 삼부토건 의혹은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생각한다며 임기 안에 최대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한 뒤 우크라이나 테마주로 분류되며 주가가 치솟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삼부토건 대주주와 이해관계자가 100억 원대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의 주요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지난 2023년 5월 단체 대화방에서 관련 메시지를 올렸는데 이후 삼부토건 거래량과 주가가 급등했다는 주가 조작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 원장은 삼부토건과 우크라이나 포럼에 동행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연관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권력까지 배후를 조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이어서 대통령의 권력을 주가 조작에 활용한 소위 권력형 중대 카르텔 범죄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여사의 연루설을 부인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크라이나 여사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접견했는 게 다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공상 소설 쓰듯이. JTBC 한민정입니다. JTBC는 김건희 여사가 KTV의 비공개 국악 공연 녹화를 관람했다는 이른바 황제 관람 의혹을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의혹 관련자이자 국회에서 거짓 해명까지 했었던 문체부 공무원을 국립국악원장에 임명하려 한다는 논란이 불거져 국악계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10월 31일 청와대 관저뜰에서 국악 공연이 있었습니다. KTB가 부산 엑스포 유치를 기원한다며 예산 8,600만 원을 들여 기획했습니다. 이곳 관저뜰에서는 그동안 그 어떤 공연도 펼쳐진 적이 없었습니다. 시청자를 위해 별도 청중 없이 진행했다던 이 공연에 실제로는 특별한 손님이 있었습니다. 그때 관객이 없었나요, 하나도? 그때 이제 대통령께서 못 오셨고 일정상 영부인만 오셨거든요. 아, 그러니까 원래 오시기로 한 걸로 전달받았었는데 네. 오셨던 거예요? 네네네. JTBC는 김건희 여사의 황제 관람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KTB가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례적인 상황, 국회 국감장에서도 질의가 쏟아졌고 당시 김 여사와 동행했던 문체부 고위 공무원이 답변에 나섰습니다. KTB에서 작성을 해서 KTB는 출입 기자가 없기 때문에 통상 소속 기관에 본부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KTBC는 보도 자료를 단독으로 못 냅니까? 지금까지 프로토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증이었고 이후 사과했습니다. 이 답변을 한 유병채 실장, 최근 국립국악원장 공모에 지원했습니다. 면접봤습니까? 국립국악원장? 예, 제 개인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국악에 대한 전문성이 있습니까? 뭐 제가 국악계 인사는 아니지만 국악계 발전을 위해서 제가 가진 강점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지난해까지 공무원은 국립국악원장에 응모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올해 그 규정이 삭제, 변경됐습니다. 지난해 말 대통령령이 바뀌면서 가능해졌고 국악계는 반발했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최종 후보 3명을 추린 가운데 문체부가 그중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오늘 아침 눈보라가 쏟아지면서 많은 시민들이 출근길에 애를 먹었습니다. 3월 중순에 때 아닌 폭설로 역대 가장 늦은 대설특보가 내려졌고 40중 추돌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자고 일어나니 출근길이 비상입니다. 도로에 눈이 쌓여 차들이 거북이 운행을 합니다. 바퀴가 헛돌거나 옆으로 미끄러집니다. 앞으로 나가지 않는 차를 뒤에서 세게 밀어보지만 힘에 부칩니다. 시민들은 3월에 만난 한겨울 같은 풍경에 당황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눈이 그렇게 많이 온 줄 몰랐고 이제 겨울이 다 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춥고 4일, 5일 전까지만 해도 되게 더웠던 것 같은데 3월에도 이렇게 눈이 내릴 수 있구나 싶어가지고 뭐 신기했던 경험. 결국 옷장에 넣었던 두꺼운 옷을 다시 꺼냈습니다. 이 패딩도 원래 다 빨래해가지고 다 넣어놨었는데 또 다시 꺼내가지고 다시 빨래하게 생겼어요. 오늘 새벽부터 일부 남부지방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은 2010년 3월 9일이 가장 늦은 대설특보 기록이었는데 15년 만에 기록이 깨졌고 눈이 10cm 이상 쌓였습니다. 전남 일부 지역에서도 8cm 가까이 내려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전남 남해고속도로에선 40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눈길에 버스가 미끄러지면서 난간을 들이받고 멈췄습니다. 그런데 뒤이어온 승용차와 화물차들까지 뒤엉키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이 사고로 1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시야가 전방 확인하기가 힘들 정도로 막 폭설이 갑자기 막 쏟아졌어요. 나는 과카수로 여기 섰어요. 섰는데 이제 뒤에 카고차가 미끄러지면서 나를 갖다 쳐갖고. 눈은 점차 그치는 중인데 강원과 충청, 경상권은 오늘 밤까지, 제주는 내일 늦은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3월 중순인데 겨울로 돌아간 것 같은 추위에 눈보라까지 쏟아진 건 북극에서 내려온 찬 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말에는 계절이 갑자기 다시 바뀌면서 2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른다고 합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춘천 소양호는 수묵화를 그린 듯 하얗게 변했습니다. 3월 중순인데도 연달아 폭설이 내리자 눈에 익숙한 강원도 주민들도 신기해합니다. 학교에 손잡고 가는데 이제 눈이 오니까 얘가 이제 놀고 싶어 하더라고요. 이제 계속 눈 보고 있고 눈 만지고 그래가지고 조금 아침에 지각할 뻔했습니다. 느닷없이 많은 눈이 찾아온 건 북극에서 내려온 극저기압 때문입니다. 북극 인근에 있던 차가운 저기압이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곧장 한반도로 내려온 뒤 방향을 틀어
동쪽으로 빠져나간 겁니다. 이 과정에서 영하 40도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서해 바다와 만나 눈을 몰고 왔고 강풍까지 더해져 눈폭풍이 된 겁니다. 기상청은 이런 현상이 봄으로 넘어갈 때 종종 생긴다고 설명했습니다. 2019년 3월 달에 그리고 2005년에도 3월 달에 이러한 극저기압 형태의 강한 소용돌이가 우리나라 쪽에 영향을 주면서 북극 저기압은 지나가지만 꽃샘 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저기압 후면에서 찬 북서풍이 불면서 19일 수요일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다만 춘분인 목요일부터는 따뜻한 서풍이 불면서 확연한 봄날이 찾아옵니다. 서울 낮 기온은 점점 높아져 주말인 일요일엔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더 따뜻합니다. 광주 21도를 비롯해 대구는 22도까지 올라 개나리와 진달래가 본격적으로 꽃을 피울 전망입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단체 가운데 한 곳의 회장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5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심지어 이 회장은 살균제 때문에 피해를 입은 적도 없다는 게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들 주장입니다. 정인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5년간 가습기 살균제를 쓴 A씨는 폐렴과 기관지 확장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2018년 환경부로부터 피해자로 인정을 받았지만 등급 외로 분류돼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피해자 모임 회장 조모 씨는 집단 소송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아들 둘이 죽었고 친형도 죽었고 그래서 아들들 10억씩 20억을 받았고 큰형도 보상을 받았다. 경남 함안 거기에 자기 땅이 한 300억 정도 된대요. 내가 만일에 지고 뭐 하더라도 내 땅 팔아도 본인들도 다 챙겨줄 테니까 그런 식으로 호언양담을 했죠. 조 씨가 계속 소송 비용을 추가로 달라고 해 보증금까지 털어 3천만 원의 돈을 보냈습니다. 아들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뇌 손상을 입은 B 씨도 4년간 돈을 보냈습니다. 거의 한 300건 정도 법을 바꾼다고 이제 의원들 만나서 뭐 로비도 해야 된다 몇백씩 이렇게 그걸 어디 썼는지는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막 내를 못 믿노 이러면서 소송만이 유일한 희망이라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동력 보행이 안 되고 등급 외 판정을 받아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받은 금액이 56,000원이었거든요. 이렇게 따지거나 이야기를 하면 이제 그 사람을 빼버리는 거예요. 돈을 건넨 피해자 중 7명은 사기와 횡령 혐의로 조 씨를 지난달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7명의 피해 금액만 5억 원이 넘습니다. 피해자들은 조 씨가 진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아닌 것 같다며 본인이 수십억 원 보상을 받았다는 말도 거짓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조 씨의 피해 인정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조 씨는 취재진이 전화하자 피해자들의 모든 말이 거짓이라고 말한 뒤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현대제철 포항 공장에서 일하던 20대 인턴 직원이 쇳물 찌꺼기를 담는 용기에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가장 위험한 작업 현장에 경험이 거의 없는 인턴이 배치된 건데 노조는 사측의 안전 대책이 미흡했다고 지적합니다. 배승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제철 포항 1공장 전기로 아래 하얀 국화꽃이 놓였습니다. 나흘 전 이곳에서 숨진 29살 직원을 추모하는 겁니다. 이 직원은 입사한 지 1년 6개월 된 계약직 인턴이었습니다. 이 공장에서 1공장으로 옮는 지는 한 달 반 정도 됐습니다. 일가성이 밝고 웃으면서 일하는 그런 착한 친구였습니다. 전기로에선 고철을 녹여 쇳물을 만듭니다. 1400도씨까지 온도가 치솟습니다. 1공장으로 온 지 한 달 된 인턴 직원이 이곳에 배치됐습니다. 10m 높이 작업대에서 고철을 녹인 원통형 용기에 붙은 쇳물 찌꺼기를 떼어냈습니다. 전기로에선 안전고리를 걸 수 없는 위험천만한 작업 환경입니다. 결국 한순간 균형을 잃고 용기에 떨어졌습니다. 소화기 4통을 쓴 끝에 몸에 붙은 불을 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일이죠. 보통 쇳물 취급 작업이라든가 아니면 그 위험한 작업장에는 숙련된 노동자들이 들어가야 그 위기 대응 능력이라든가 이것이 조금 더 사측이 작성한 위험성 평가도 논란입니다. 해당 작업은 위험성이 높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개선 대책은 빈칸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측이
대책 마련이 어렵다. 어떤 문서화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 회사도 계속 그 위험을 그냥 이렇게 방치하고 있었다라는 그 증거가 아니겠느냐 생각. 현대제천에선 2010년 이후 노동자 5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5명이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현장 감식을 끝낸 경찰은 인턴 직원이 배치된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어제 착륙 중이던 무인기가 헬기와 충돌한 사고와 관련해 육군이 일부 무인기 비행을 중단하고 사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고로 최소 215억 원이 날아갔을 뿐 아니라 전투기 오폭 사고 11일 만에 또 사고가 난 거라 군부대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시커멓게 탄 기체를 향해 소방차가 물을 뿌립니다. 육군은 어제 오후 1시쯤 경기 양주시 한 육군부대 비행장에서 난 충돌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육군본부 정보차장 위원장으로 해서 20여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안정성 평가를 위해서 어제부로 중지를 지시를 했습니다. 사고를 낸 무인정찰기는 이스라엘산 헤론입니다. 자동 이착륙 기능이 있는데 예정된 지점으로 착륙했다 갑자기 방향을 틀어 비행장에 있던 수리온을 들이받았습니다. 군은 기체 결함 가능성, 통제사의 조작 실수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헤론 한 대의 가격은 약 30억, 수리온은 185억에서 200억 사이로 2대가 전소되며 최소 215억 원이 날아갔습니다. 전소된 수리온 옆에 있던 다른 헬기 한 대 역시 외관 일부 손상으로 정비를 하고 있어 손해액은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이번 사고로 2016년 군이 도입한 중고도 정찰 무인기 헤론 3대 모두 운용이 불가능해지면서 대북 감시 체계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11일 만에 무인기 사고가 또 터지면서 군부대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오늘 우리 코스피 시장에선 7분 동안 거래가 완전히 멈추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 한국거래소는 원인이 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한 유튜버가 코스피 상장사인 동양철관 호가창을 띄워놓고 주식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 11시 37분쯤 활발히 움직이던 호가창이 갑자기 멈춥니다. 뭐야? 왜 갑자기 주식시장이 멈춘 거야? 7분 뒤인 11시 44분쯤 코스피 다른 종목들은 거래가 재개됐지만 동양철관은 여전히 매매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국거래소는 오후 12시 5분쯤 동양철관 거래를 정지시켰다가 3시에 재개했습니다. 아무리 주문을 넣어도 주문 자체가 아예 안 된다고 뜨더라고요. 동양철관만 안 풀려가지고 거래가 안 돼서 팔고 싶어도 이제 못 파는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온라인엔 갑작스런 거래 중지로 놀란 투자자들 반응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완전 망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차트에 보면은 그 7분이 사라져 있어요, 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에 한국 참여 가능성을 언급한 후 동전주였던 동양철관은 철강 테마주로 묶였습니다. 어제 장마감 후 지난해 흑자 전환 실적을 공시한 뒤 하루 새 10배 많은 거래가 몰린 겁니다. 다만 한국거래소는 장이 끝난 후에도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한국거래소 측은 개별 종목 이슈 문제가 아니라 동양철관 호가 처리 과정에서 전산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확한 원인은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거래 체결은 멈췄지만 호가 접수는 순서대로 접수돼 피해는 없는 거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05년 한국거래소가 통합 출범한 뒤 모든 종목 거래가 막힌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현안 질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태 중심에 있는 김병주 MBK 회장이 불참한 데다 사제 출연에 대한 계획도 내놓지 않아 여야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오늘 국회 정무위에선 증인으로 채택된 김병주 MBK 회장이 불참했습니다. 국회 출석을 완전 무시하고 그리고 정임 출석도 거절했습니다.
국회에 출석할 때까지 계속 청문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지겠다는 자세도 보이지 않습니다. 회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고발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특히 증인 출석 통보 이틀 후 해외 출장을 위한 항공권을 끊었다는 주장까지 나오며 무책임 논란은 커졌습니다. 여론 달래기란 비판이 나왔던 사제 출연에 대해선 오늘도 규모나 시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시기나 규모를 말씀 안 하셨어요. 언제쯤 말씀하실 거예요, 이거? 저희가 지금 홈플러스랑 같이 방법하고 규모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러니까 저기 증인 홈플러스의 회생 신청 시점을 둘러싼 공방은 이어졌습니다. 홈플러스 측은 신용등급 강등 사실을 인지한 뒤 회생을 논의했다는 입장이지만 28일부터 3월 4일 0시 사이에 연휴 기간 동안 했습니다. 영업일을 고려하면 어려웠을 거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공적 서류가 얼마나 많은데요? 회생 기본만 열세 가지고 총 50가지인데 그게 2월 28일 신용 강등 되고 나서 3월 3일 연휴 동안 그게 발급이 됩니까? 홈플러스의 기습 회생 직전 개인 투자자에게 유동화 증권을 판매한 신영증권은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당연히 알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떨어졌다고 한 다음에 3월 4일 날 그게 기업 회생을 신청한다는 자체가 상식적으로는 저는 좀 이해가 정말 안 됐거든요. 이런 가운데 홈플러스 노조는 오늘 대의원 대회를 열고 집단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JTBC 공다송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가 탄핵 관련 법안을 내세우며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대통령이 탄핵되면 그 소속 정당은 해산 심판을 받도록 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는데 국민의힘 역시 탄핵안이 기각되면 찬성한 의원들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자고 한 바 있습니다. 최현수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여당을 향해 내란 프레임을 선동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선거 출마 자체를 금지시키고 나아가 정당을 해산시키겠다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내란 외환죄로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될 경우 정부가 정당 해산 심판을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면된 대통령이 속한 정당은 그 직후 치러지는 첫 선거 때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선 곧바로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 무슨 해괴한 연좌제입니까? 민주당은 속히 이성을 되찾고 제발 헌법 공부 좀 제대로 하고 법안을 발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발상은 한마디로 북한식 독재와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법안 민주당만 내놓은 건 아닙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줄탄핵을 비판하며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경우 이를 발의하고 찬성에 표결한 의원들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탄핵 각하 또는 기각 시 탄핵안을 발의한 당이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탄핵 남용 방지 특별법이 당론으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탄핵 국면 여야 모두 국정 혼란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소모적인 논쟁은 선고 막바지까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JTBC 최현수입니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자, 한동훈 자신이 없다. 한 전 대표가 지난 7일이었죠.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에 주춤했던 조기 대선 행보를 다시 재개하고 발언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만약에 대선에 지더라도 정치를 계속할 거냐라고 물어보자 자, 이재명에 자신이 없다. 이길 자신이 아니라 질 자신이 없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네. 들어보시죠. 이세돌 사범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신이 없다. 질 자신이 없다. 지금 현재에서 연조선의 문제라도 이런 건 좀 나중 문제 같아요. 중요한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거. 질 자신이 없다. 엄청난 자신감의 표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들으신 것처럼 이세돌 구단의 어록으로 유명을 한데 2000년대 초였죠. 중국 선수를 꺾으면서 했던 말인데 다만 이제 강한 승부욕을 표현하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정작 이세돌 구단은 이 표현이 사석에서 농담처럼 했던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표현이 화제가 되는 거에 대해서 좀 무안하다는 반응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자신이 없어요. 질 자신이 없어요. 아, 그건 아마 사석에서 아마 얘기한 것이 막 좀 공식적으로는 안 했는데.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근래에는 그런 얘기를 조금 자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좀 쑥스러워하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저 얘기하면서. 이세돌 구단도 이제 그런 얘기 안 한다고 얘기하죠.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사실 뭐 여권 잠룡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인데 한동훈 전 대표만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이군요. 그렇습니다. 또 참고로 제가 또 찾다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자신감을 표현할 때 또 첫 도전에 시작할 때 바둑을 곧잘 언급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 2023년 말입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첫 출근했을 때 이창호 사범은 10대 세계를 제패했다. 그리고 복싱 선수 조지 포먼은 자신의 나이 때 헤비급 챔피언이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 알다시피 여당 대표로서 세계 제패가 아니라 역대급 참패를 했다. 뭐 이런 분석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세돌 어록을 언급한 이번도 상황이 좀 녹록지 않다라는 분석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대구 경북대 강연을 갔는데 그 앞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과 한 전 대표를 지지하는 지지자들 사이에서 서로를 향해서 배신자다 이러면서 좀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이 됐습니다. 그 장면 보겠습니다. 배신자 윤석열! 배신자! 때린다! 쟤네들의 배신자 우리는 윤석열. 네, 저렇게 지지자들끼리 또 충돌하는 모습을 또 보였군요.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이슈도 볼까요?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자, 이 뉴스를 어떻게 전해드려야 할까요? 자,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성 보수 세력의 스피커, 네. 대변인으로 급부상한 사람이죠. 자, 전한길 씨, 이제는 한국사 강사가 아니라 언론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최근에 좌파 언론들을 고소하겠다고 하면서 자체 언론사를 만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네. 물론 좌파 언론을 고발하겠다고 하면 뭐 방송이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또는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하면 될 텐데 네, 굳이 그렇죠. 언론사를 만들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뭐 이런 의문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자신에 대한 보도가 왜곡돼서 자꾸 보도가 된다는 불만 때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선처를 베풀어주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냐라고 했는 거예요, 제가. 이게 다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언론에서 전환길이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폭도를 편들었다. 이런 이게 여러분 조작대가 국민들 알려지는 거야. 뭐가 조작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언론을 만들어서 자신에 대한 보도에 대한 반격을 하겠다 이런 취지군요. 그렇습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에 또 대통령 강성 지지층에서 전광훈 목사와 이른바 쌍전으로 불리면서 대우를 받다 보니까 그 영향력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언론사를 만드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고요. 실제로 그 문체부의 정기간행물 등록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2월 28일자로 인터넷 신문 유형으로 제호가 전한길 뉴스이고요. 전유관 씨, 참고로 전 씨의 본명입니다. 네. 전유관 씨가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 등록이 된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본인 스스로가 어차피 앞으로 할 일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공무원 시험 업계로 돌아가려 했는데 한국사 과목이 폐지됐다. 그래서 전한길 뉴스를 만들어 이런 활동, 이른바 계몽 활동을 해야 될 것 같다. 돌아갈 곳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누구나 언론을 설립할 수 있지만 유튜버와 언론은 거기에 따른 책임이 상당히 다르다. 언론이 훨씬 더 엄격하다는 이야기를 꼭 해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네, 중국은 저비용 AI 딥시크 등 각종 기술력을 과시하고 있지만 남의 기술을, 특히 우리 기술을 빼돌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피해액이 25조 원 규모에 달하는데 정작 기술을 빼돌린 사람들은 제대로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전다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의 대표 반도체 기업 창신 메모리입니다. 2016년 설립 이후 빠르게 18나노 디램 양산에 성공했는데 그 배경엔 삼성전자 기술 유출이 있었습니다. 중국 디스플레이 1위 업체 BOE에도 우리 기업의 OLED 관련 기술이 흘러들어갔는데 현재 미국에선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중국 기술 기업들의 급성장엔 우리 기술 유출이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경찰청은 최근 5년간 적발한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10건 중 7건이 중국으로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처벌이 미미해서 재발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지난 10년 새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이 이뤄진 건수는 200건에 육박했습니다. 하지만 그중 실형을 선고받은 건수는 5건 중 1건에 불과합니다. 죄를 입증하기 어려운 데다가 대부분 초범이라 약한 처벌을 받은 겁니다. 지난 5년간 유출 피해액이 23조 원에 이를 정도로 천문학적인데 미국 등 해외에 비해 벌금도 미미합니다. 우리는 미국보다는 조금 기술에 대한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고 기술에 대한 그 산정 방식이 아직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은 부분이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산업 스파이 등도 간첩법에 적용시켜 엄벌해야 한다는 등 논의가 계속 이뤄지는 중입니다. 업계에선 재판 시작 전부터 증거를 제시하도록 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미 미국에선 기술 유출 소송 변론 시작 전부터 유출 의심 기업에게 인력 채용 과정, 기술 적용 제품의 도면 등을 요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중국이 이런 식으로 우리 기술을 빼돌리면 중소업체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기술을 베낀 중국 업체에 소송을 걸면 돌연 문을 닫아버린다는 겁니다. 이어서 박준우 기자입니다. 국내 한 중소기업이 만든 레이저 줄자입니다. 제품 양쪽에서 레이저를 쏴 거리를 측정하는데 국내는 물론 국제 특허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유사 제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해외도 출원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나 이제 대만 업체들이 그 컨셉을 보고 이제 따라하고 있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도 팔고 있고. 특히 한 중국 업체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 $10 가까이 싸게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잡아내긴 어렵습니다. 소송을 걸면 아예 폐업을 한 뒤 간판만 바꿔 다시 영업하는 꼼수를 부리는 식입니다. 회사를 만들었다가 제재가 들어오면 폐업하고 다른 곳에 가가지고 새로 회사를 만들고 다시 판매를 하고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거죠. 오히려 중국 업체가 베낀 상품으로 먼저 국제 특허를 취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국내 특허 출원 대비 국제 특허 출원 비율은 30%대로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는 허점을 노린 겁니다. 우리가 그 K푸드라고 그래가지고 뭐 라면이라든가 뭐 팥빙수 이런 것들이 먼저 선등록이 중국에서 먼저 돼가지고 후발 우리 한국 업체들이 갔을 때 그런 상표 등록을 하지도 못하고 다른 유사 상품으로 해서 판매되는 거. 기술 유출 역시 골칫거리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산업기술 유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 600건 중 피해 기업의 90% 가까이가 중소기업입니다. 뒤늦게 국제 특허를 출원한다 해도 중소기업으로선 소송 비용조차 감당하기 만만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JTBC 박준호입니다. 대만이 실제 전쟁처럼 중국의 침공을 가정한 훈련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도 맞불 훈련을 벌이면서 불장난을 치면 자멸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양측 갈등 수위가 심상치 않습니다. 베이징 이도성 특파원입니다. 장갑차가 해변에 달리고 무장한 군인들이 바다를 경계합니다. 대만 진먼에서 벌어진 군사 훈련입니다. 중국 본토가 코앞에 바라보이는 최전선으로 중국군의 침공을 상정한 작전입니다. 어제부터 닷새간 이어지는데 앞서 라이칭더 총통은 중국을 해외 적대 세력으로 규정했습니다. 只有团结才能抵抗分化。只要每个国民都在国家的繁荣和安全的目标上扮演自己的角色，齐心合作，没有什么可以击倒我们。 중국도 곧바로 맞불 훈련을 벌여 대만 해협 중간선을 넘으며 긴장감을 키웠습니다. 이어 대만 담당 기구를 통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며 도발하고 불장난친다면 자멸할 것이라고 발언 수위를 높였습니다. 여기에 대만 사이버 부대원으로 규정한 4명에 대한 얼굴과 출생 연도 등 신상도 공개했습니다. 便充当台独分裂势力的爪牙，无所不用其极地对大陆开展网络攻击、渗透活动。 양안 갈등은 온라인상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대만인과 결혼해 대만에 살면서 무력 통일을 외친 중국인 인플루언서가 강제 추방 위기에 몰리면서입니다. 대만 당국은 야야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이 여성에게 국가안보와 사회적 안정 위해를 이유로 오는 24일까지 스스로 대만 밖으로 나가라고 통보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네, 늦게 배운 글로 시를 쓰고 랩을 하는 전국 최고령 래퍼 그룹이죠. 경북 칠곡 할머니들이 새 멤버를 뽑기 위해서 오디션을 열었다고 합니다. 치열했던 오디션 현장을 윤두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석이가 떠난 후엔 랩하는 재미가 덜했습니다. 무대에 설수록 더 그리웠습니다. 그러길 5개월, 이젠 잘 보내줄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무석 할머니 자리를 대신할 새 멤버를 뽑기로 한 겁니다. 멋진 주먹 휘두르며 랩을 때리던 무석 형님 같은 열정적인 분을 뽑아야지요. 6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몸도 화려하게 치장했고 마음은 단단하게 먹었습니다. 합격한다면 가감하게 칠곡군으로 이사 옮기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본격적인 오디션은 받아쓰기로 시작합니다. 한글로 가사를 지을 수 있는지 보는 겁니다. 어릴 적 친구들은 노래하고 춤을 추며 준비한 장기를 마음껏 뽐내기도 하고 랩 실력도 검증합니다. 우리가 빠지면 랩이 아니지. 기존 멤버들과 팬클럽 회장 등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매겼습니다. 긴장되는 발표 순간 5번 이선아님. 모니저 생각이 나겠지요. 그런데 세상 지내식으로 이런 거는 뭐 랩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짧은 거는. 무석이가 빠지면 랩이 아니지. 선아가 빠지면 랩이 아니지. 떠난 친구 이름 자리엔 이제 새 이름이 끼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멤버는 채워진 한 자리에 떠난 형님까지 더해 9명이 됐습니다. 우리 가슴 속에는 무석이 형님은 영원한 순이와 칠공주입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3월이) 절반 넘게 지났는데 오늘 거리 풍경은 겨울과 다름없었습니다. 때 아닌 폭설이 쏟아지면서 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는데요. 오늘 밤까지도 전국 곳곳에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강하게 쏟아지겠고 강원 산지에는 최대 20cm가 넘는 추가 폭설이 예보됐습니다. 눈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눈은 밤사이에 모두 그치겠지만 내일은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셔야겠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2도로 시작하면서 꽃샘추위의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전국의 하늘이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춘천 영하 4도, 전주 영하 2도로 오늘보다 좀 더 낮게 시작하겠고요. 낮에는 서울 7도, 광주와 대구가 9도로 오늘보다는 높겠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크게 밑돌겠습니다. 절기 춘분인 모레를 기점으로 날씨가 크게 포근해지겠고 맑은 하늘이 이어지면서 완연한 봄을 느끼기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